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로 불리는 세입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역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3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주시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종호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김경숙 부동산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부동산 문제 본질과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아무래도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기 회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7.10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 보유, 양도시 세금을 중과해서 보유도 어렵게 하고 거래도 어렵게 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현행 2년에서 2년 더하기 2년으로 해서 4년을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연도에 임대료의 5% 이내에서 한정시키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30일 이내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같이 그 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덧붙여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설명들 부가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그 임대차 이제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료가 인상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고 이제 임대인들이 미리서 임대 임상부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 전세값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매물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들이 눈치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가야 임대 매물의 감소 현상도 좀 이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임대차 3법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반영을 했을 텐데 오히려 또 역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그 기존의 전세 매물을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전환해버리는 현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월세 전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임대차 3법에 따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김종호 과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제 4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월세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그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가 63%, 월세가 25%, 전세가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대 가구 전월세 비율을 보면 전세가 23%, 월세가 7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추구되고 있지만 임대 3법 발표 전에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으며 발표 이후에도 그 추세는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 통계청 자료 7월 기준을 보면 강주시 전월세 전환율이 6.6% 정도 되고 전국 평균 5.9%보다 다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 이 임대차 3법이 기준 계기가 아니라 기존부터 이제 전세가 월세로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쭉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김경숙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더 유리한 상황을 찾느라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서 공실이 된 경우가 있고 현재 임차 거주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실인 경우에는 레버리지나 현금 등으로 자금 여력이 되신 임대인들은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원하고 계시고요.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 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 매도하거나 또 전세 금액을 올리던가 또 월세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면 나가고 아니면 또 버티기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아직 개정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을 아시는 분들의 뜻에 의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 불안으로 특히 이제 연령층에서 보면 30, 40대 중심으로 이런 또 현상들이 있다고 해요. 뭐 패닉 바잉 현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패닉 바잉 현상이 무엇인지 또 유독 30, 40대 연령층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주석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패닉 바잉, 패닉 그러면 공황이라는 뜻이고요. 네. 바잉은 구매라는 뜻인데 쉽게 표현하면 패닉 바잉, 공황 구매다. 이게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불안 심리에 의해서 물건을 사들여 버리는 거죠. 부동산, 생필품, 또 주식. 근데 이제 왜 30, 40대에 이런 현상들이 더 발생을 할까? 지금 우리 사회 30, 40대들을 보면 되게 직장 생활을 하면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20년 되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돼 있고 이제 자녀들도 좀 성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매 심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 심리가 이제 대출도 좀 끌어다 쓰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 또 지인들한테서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구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나타나게 해버린 거죠. 네, 뭐 가격 상관없이 일단 매점 매석 사고 보자라는 심리가 어떻게 보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30, 40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종호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패닉 바잉. 영혼을 끌어모으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해서 우리 지역 주택시장은 안정세로 아직 패닉 바잉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패닉 바잉 현상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꾸준히 30대에서 40대를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이들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2019년도에 강주역 700세대, 20년도에 서린마을 500세대, 총 1200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LH에서도 선운 이지구에 신혼희망타운 1234세대를 23년까지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강주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면서 올해도 3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시에서 이런 30, 40층, 특히 주택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주셨는데 혹시 김동규 회장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전국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로 총 합계를 한 10만 2,628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40대가 2만 8,330건으로서 27.6% 그리고 30대가 2만 5,084건으로서 24.4%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전국 거래량에서 30대가 2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6월, 7월 총 4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이 휩싸인 30대와 40대에서 부동산 편입 방향으로 인한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세는 앞으로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30대, 40대는 현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믿었던 그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약간은 잘못됐음을 뒤늦게 깨닫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참으로 좀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금융세제 개편안이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 주택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세제 개편안이 어떤 그 집값의 변화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김경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세제 개편안 중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발생하게 되면 9%의 분리과세로 납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법으로 인해서 21년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모부동산 펀드의 세제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간접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도 영향이 미칠 건데요. 부동산 투자 금액 대비 부동산 펀드로 유입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값 변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집값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금년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조세 부담의 강도는 높이고 조세 회피를 위한 우회로를 차단한 것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방금 우리 김용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강남 4구 이런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워낙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도 특정한 지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에 대한 그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20 세법 개정안은 지난 7.10 대책에서 대폭 규제했던 세제 내용들을 좀 보완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있어서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있어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최대 30%포인트 중과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있어서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초과세율을 기본세율 외에 20%를 인상시켰고요. 지방세법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그리고 취득세율들을 8% 정도로 인상했고, 그리고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법인과 똑같이 12%로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있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과 월세를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이런 제도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난 7월 이제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세제 강화를 시키면서 좀 안정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강화된 조세가 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종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세제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갭 투자를 통한 다주택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와 등록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공급될 경우에 주택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그 정부 세제 강화 대책 전부터 주택 시장의 안정 대책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우선 공급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분양 공고 시 그 분양 보증에 따른 그 고분양 관리 지역으로 서구, 남구, 광산구를 지정하여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다소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수혜의 부분들도 발생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광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투기가 억제된다든지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화된 조세로 인한 집값의 안정화, 김경숙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김종호 과장님 의견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집값이 안정된다기보다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양극화가 되고 있고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 중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강화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는데 다주택자와 법인 그리고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율 인상과 양도세율 인상 그리고 단기거래 차익 환수 등의 내용은 저금리 시대에 자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소위 나가면 못 들어온다, 매도하면 매수를 못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강화된 조세만으로 가지고는 집값 안정이 어려운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어요. 쉽게 네. 말하면 그 기본적인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해서 좀 공평과세를 추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친 규제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들 수가 있냐면은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둘째는 시장에 현재 3,054조 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자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그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갭 투자, 핀셋 투자, 핀셋 규제에 따른 그런 풍선 효과 등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과 맞물려지면서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동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부동산의 선호 이런 것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규제가 너무 강화됐을 때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는 게 부동산에는 맞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해주셨고, 부동산 거래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어떤 부작용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보유세의 경우에서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 그 세율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소유주가 1인 1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갭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투기 목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 심지어는 한 가족이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택 보급을 늘려도 항상 주택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3%가 넘고 광주만 하더라도 105%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결국 보유소율 인상을 통해서 자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주택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1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 거주 목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유세율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하여튼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이 실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투기의 목적이냐 거주의 목적이냐, 실소유주가 1인 1주택을 소유하고 투기는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김동기 회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실효세율이 1%다 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예를 주로 자꾸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조세연구원의 그 담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 13년째 조세연구원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등 선진 부동산들의 실효세율이 1%라는 그런 보고서를 쓰거나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23개 정도의 카운티가 있고 19,500여 개의 시별로 보유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효세율 자체를 계산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정자산세라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세율은 1.4%이지만 일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주거용은 0.5%, 비주거용은 0.98%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부동산 보유세율이 3.5%고요. 이거는 이제 64년도 가세 표준을 잡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0.2에서 0.5% 정도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보유소 성격 자체가 또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운슬세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집주인이 사는 집이라면 그 주인이 그 산다든가 임대된 집이라는 세입자가 오히려 거주하는 분들이 직접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거주자가 또 그 재산세 형격의 그 세금을 냅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또 지자체별로 그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은 그 저소득층이거나 집에 그 대학생들이 있으면은 또 카운슬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도 소득에 비해 보유세가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그 집을 줄이거나 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외국의 부동산 어떤 세율 사례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함으로써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 방침도 확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이곳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또 이 시설이 이 기관이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우려할 점들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김동기 회장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이제 그 부모가 자녀 전세 얻는 것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설립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사실상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립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거래라든가 불법 거래를 근절해 가지고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과거의 부동산 대응반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좀 확대해서 개편할 그런 조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부와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은 분명히 불법 기능 근절을 위해서 많은 감시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세금은 국세청이 감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은 금감원이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금 흐름 자체를 9억 원 이상을 거래가 될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자체가 또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하고 청약 관련해서 또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전매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하게 옥상옥 형식으로 그 기관을 감독 기관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감시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별도로 지금 이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다 감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종호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앞서서 김동기 회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그 대응반을 이번에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는
다운 계약이라든가 가족 거래라든가 미성년자 편법 증여라든가 정상적이지 않는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여기하고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함께 가동 중에 있었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계좌 내역을 포함해서 각종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과 과도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투기 목적, 또 불법 거래를 줄이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걸 어디까지 규제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광주시에 조금 국한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또 전망들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지금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타면서 비교적 가격이 부담이 적은 연립이나 단독주택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숙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광주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 수요자가 있다는 말과 같음을 의미하는데요. 투자 수요자들은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의 매도가 목적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1%대의 취득세율로 적용이 되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노후된 주택이나 또 4%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중인 주택이나 토지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커진 건 맞지만 그 원인은 투자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통계를 한번 보면요, 한국감정원이 9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2020년 8월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광주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07%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는 0.04% 상승을 했는데요. 유형별로 아파트는 0.03% 상승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확대가 됐고요. 연립주택도 전월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8월 달에는 상승을 했고 단독주택도 상승하는 이런 상승폭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전세 시장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동규 회장께서 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네, 올 7, 8월 달 기준으로 해서요. 지난 동기 대비 한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7,148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서 남구의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251만 8천 원으로서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또 민간공업 특례사업 같은 신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김경숙 대표께서는 혹시 이 전세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광주 지역의 전세 시장도 수도권만큼 상승된 건 아니지만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 상승된 전세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들은 인상된 보증금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사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올 전세 아파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수요자들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 구축 주택의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공급이 된 아파트로 차라리 전세 대신 가는 사람들도 늘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 자체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지방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전세라든가 신규 아파트 매매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치가 낮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 또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좀 한번 짚어주시고, 다주택자들이라면, 내가 만약 다주택자라면 어떤 부분을 그래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호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근본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율 인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경우 같은 경우 70% 인상으로 세제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따라서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 임대 경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되게 됩니다. 우리시 임대사업자는 총 9,853명이고 등록 임대 물건은 48,075호입니다. 그 중에서 70 대책에 따라서 세제 혜택 폐지 대상은 21.4%, 1,297호 정도 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단기 임대는 24년까지, 아파트 장기 임대는 28년까지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 자동 말소되게 됨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물량을 예측하고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주거 종합계획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주수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번에 70 부동산 대책에 보면 아까도 이제 김동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는 최고 72%,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1에서 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0% 적용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으면 팔아라는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보면요.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3,8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약 1억 원의 종부세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당할 수 없으면 팔아라. 이게 이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취득세율이 오르고 또 이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파는 것이 낫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가 이거를 이제 매물을 내놓을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다른 투자 대안보다 낫다는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급매물 가능성은 그렇게 이제 시기가 임박해지면 다가오겠지만 앞으로 공급량이 또 있습니다. 지금 그 민간공업 특례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거 쏘ян조 가정했을 때 오히려 공급이 초과돼 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지인들이 투자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5천 가구 넘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 것들을 팔게 되면 그렇다면 이 매물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질 경우에 예, 예.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긴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 구매할 예정인 사람들, 무주택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김경숙 대표께서 살펴주시죠.
710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은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들은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6억 이상이 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또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 이하가 되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100% 감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인데요. 이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50%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제 지역에서는 서민 실수요자가 LTV, DTI를 10% 우대 받으실 수가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이하인데요. 이렇게 해당이 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집값의 5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의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의 6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자 하시면 대출 한도 7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1.5%부터 2.1%까지의 저율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 보증금은 1.3%이고 월세는 1% 이율로 대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취득세 감면, 또 대출 혜택, 또 도시근로자 그 월평균 소득률에 따라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동기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주택은 재화이고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사다리에 대한 보건 문제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월세를 시작해서 전세로 옮겨가고 또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중소형 평형 때부터 대형평 옮겨가는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행복주택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급에 대한 대책들을 전혀 먼저 계산 놓지 않고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상승세들이 뭐 공모주로 몰려들고 이런 어떤 그 연끌이 되고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주택 그 의무 비율에서 그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이제 그 청년들이라든가 무주택자가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우선 특별공급 제도를 한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 이런 것들 제도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의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만이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또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공공이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어떤 무주택 취약계층,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저렴한 양질의 어떤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민간은 또 질 좋은 품질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또 21세기를 앞서 나가는 품질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양적인 부분은 공공이, 또 질적인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요. 무주택자의 혜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주택 청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가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청약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바로 이런 분양이나 주택 청약들인데 혜택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지석 사무처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의 주택의 적용 대상이 그전에는 국민주택이었는데 이번에 민영주택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공급 비율 또한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를 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원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이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무주택자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그 본인 신청을 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우리 판정이 나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수 대표께서도 이런 청약과 관련해서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혜택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9.13 대책 내용에는 네. 정부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청약 시스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약 시스템에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에게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게 위탁했었던 청약 시스템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위탁 기간을 변경하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약 추첨제로 실행 예정이고요. 빠르면 올해 12월에 적용 예정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공급하는 방식도 추첨제를 적용하게 되고 분양 물량의 최대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가게 되니까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요. 주택을 보유 중이지만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3개월 이내에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리고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리고 사실상 폐가가 된 경우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무허가 건물이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주고요.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지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고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1호만 보유한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양권, 청약권들이 있어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주택자 혜택을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주택은 갖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상속분을 처분한 경우, 뭐 기타 등등 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시의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는 지금 민간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재건축건도 있어서 신규 아파트가 이제 많이 또 유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광주시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종호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 이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중해공원, 중앙 1, 2공원, 총 9개 공원에 10개 단지, 약 12,000세대가 개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즉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추진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 이행을 또 추진한 후에 사업 승인 관련해서 부서 의견과 협의기관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 승인이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들이 8개 구역 11,000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요. 21년 이후에 9개 구역 2만여 세대도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 주거 종합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주택 수요나 공급, 매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광주시에 향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에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광주시에 미치는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 김동규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사업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정된 재건축, 재개발, 민간공원 투자사 외에는 LH에서도 뭐 택지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토지 확보가 쉽지 않고 또 토지가 과도하게 민간 택지다 보니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또 광산구, 서구, 남구는 고분양과 관리 좀 묶여 있어가지고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의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면 택지 개발이 없을 때는 그 구도심에 대한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도심은 기간 산업들이 잘 갇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도 용적지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떤 상업,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 상가가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상가 의무 비율을 두고 있고 이런 용도 용적지가 수도권은 다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는 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재개발 재건축 공급 세대가 한 3676세대고요. 민간공원에서 한 14,000세대 가까이 공급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 공급이 그 보면은 3,170세대 정도가 올해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도 한 4,000세대가 올해 정도 공급이 된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7, 8,000세대가 올해 중에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그 규제를 해버리고 그럼 그게 매물로 나올 확률이 또 한 5,000세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5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광역시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들어가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모든 신규 현장들이 실제 소유자 위주로 해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실소유자가 과연 그 많은 물량들을 또 다 소화하고 원활하게 또 공급과 수요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약간은 좀 이제 시에서 좀 잘 조정하셔가지고 좀 그 과감하게 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가 사항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민간 특례 공원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사업,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용도 용적지가 적용되면서 도시만의 주상복합 이런 많은 내용들이 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향후 5년 정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연 한 12,000세대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주택 공급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광주시가 주거 종합계획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 수립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수요 공급 또 기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그 매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택시장에 부합되게끔 잘 들여다보고 면밀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되는 게 보면 또 관심 갖는 게 신규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광주에 보면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들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광주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봉선동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봉선동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지금 30년, 40년 곧 돼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돼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광주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 어차피 과장님 계시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주택 시장에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출발해서 입주까지는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후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강주 지역에 맞는 주택 관리가 필요할지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 관련된 리모델링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공간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뭘지 그 부분을 지금 그 리모델링 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노후 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신도시라든가 어떤 그 새로운 그 주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 수요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슬럼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용도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쉽도록 지금 이제 그 보상 문제라든 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 되면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 형태로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도 자체가 너무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을 해버리면 안 되고 또 그 시기에 걸려버리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부터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앞으로 또 매물건도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공급과 수요의 문제, 광주시가 또 해결해야 될 하나의 이제 큰 문제점으로 가지고 이걸 향후에 이제 반영을 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매물건들이 이제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을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뭐 상당한데요. 어떤 영향, 특히 직접적으로 가장 타격이 있는 영향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숙 대표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대면 또 소규모 활동에 대응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설계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꺼리는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이라든지 바이러스 제거 시스템이라든지 또 먼지 차단 클린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평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분양 마케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보조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관람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유튜브인데요. 일명 랜선 집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분양 단지에 대해서 자세한 평면과 또 입지 소개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설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인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분양이나 또 거래 정보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저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경제가 순환이 되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재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들을 못 하다 보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사무지구라든지 충장로도 그렇고요. 또 뭐 수안지구, 첨단지구에 가다 보면 임대와 매매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결국 이제 임대와 현수막이 오랫동안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폐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또 임대료가 연체가 돼서 실제로는 그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권리금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의 영향이 임대인한테도 미치고 임차인한테도 미치고 그러다 보면 그 건물 자체가 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97년도 외환 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였는데
그 서울의 강남의 대형 빌딩들이 결국은 외국의 거대 사모펀드라든가 자본에 넘어가서 몇 년 후에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정말 그 비싼 가격에 다시 팔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가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좋은 건물이라든가 정말 우리 그 이웃들이 장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 때 겪는 아픔들, 이런 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대형 빌딩들, 사무실 이런 데들의 공실률이 좀 늘어나면서 그 건물들의 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어떤 그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데는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근무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상업용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첨언하자면은 그 부동산 문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부동산 외부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면 이 부동산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 4번 정도의 그 부동산에 큰 침체가 왔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19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200만 원을 공급했을 때 대량 공급을 인한 공급 쇼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8년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2년 하우스푸어들이 사태, 이러면서 200만 원이나 하우스푸어는 부동산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나머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 이제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그 코로나의 기간과 또 코로나의 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의 문제고, 이게 지속된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투자 성향이 강한 상품부터 많이 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제가 예측하건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구분상가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 투자성이 강한 것들, 그 다음에 토지 딸린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토지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또 시장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오기 전에 대책을 갖고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뭐 투자 성향이 높은 것부터 타격을 받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이 시기가 길어지면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임대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소상공인들, 또 사무실을 내거나 뭐 이런 경우에 아주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뭐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이 또 필요하고,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이 또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시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과 함께 광주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김동기 회장께서 먼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는 우리 그 회장님께서 네,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시의 방침을 말했을 때 틀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 9월 달부터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에서는 한 30여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시하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 단속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광주광역시가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 거래 유한기간 합동 단속, 그다음에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 인력 배치,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정밀 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 동향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NS에다가 그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이런 사례들이 어떤 민원으로 접수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단속행위에 나가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것을 밝혔고요. 지난 그 19일 날 또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그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 광주시의 주택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를 가졌는데 이때 이제 7개 기관, 그 광주시와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남지역본부, 그다음에 그 민간기관이 사랑방하고 이제 그 또 한 군데가 더 있었죠. 그래서 한 2군데 정도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안정화 방안에 대한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어떤 심도 높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혹시 김종훈 과장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주택시장 또 거기에 아파트 공급 관련된 매매 거래, 이제 다양한 불법 행위, 떴다방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한 내용 속에서 올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 8월 그 부분을 가지고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지면에 나왔습니다. 그 점검 결과가. 그래서 적발 건수가 44건이라는 헤드라인을 속에서 2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시행한 부분이 지면에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전담반도 구성하고 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시간 속에 주택 시장의 열기보다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단속 강화를 광주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광주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대표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광주시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무렵까지도 신규 주택 분양권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매도 물량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집중 점검 어떻게 이제 좀 전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44건이 지금 적발됐다고 해서 이게 단속 과정이라든지 점검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올해 부동산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는데요.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을 포함해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난 8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9개소 중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불법 행위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 속에서 선별해서 89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는 44건, 위법 행위를 한 업소는 25개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9월은 이제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논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는 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과 자리를 해서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정보 교류나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점검반이 구성돼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지만 전담 수사 인력을 또 따로 배치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홍보 교육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 등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에 대한 정밀 검증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할 거고요.
부동산 거래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 가면서 점검과 현장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만큼 부동산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 하고 광주시, 지방경찰청, 국세청 또 5개 구청이 합동으로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예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놨고 또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영속성,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집중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시에서는 이제 그 포상제도도 두고 있고 네. 또 이제 과태료 부분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실거래 기간을 어긴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60일인데 30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 매물을 부동산으로 올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집값 담합을 위해서 그런 경우 허위 매물을 이제 계약 해제 이후에도 그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이것들을 신고를 위반한 사항들을 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 또 신고 포상금제를 따로 둬가지고 또 이게 원활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불법 거래들이 이런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뭐 포상제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펼쳐져야 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집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되고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동산 실소유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점,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 방안은 참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김경숙 대표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기 근절 방안, 저는 투기와 투자는 다른데요. 네. IMF 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많았었습니다. 대전이나 군산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폭락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또 신불자까지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짜 소득은 없다고 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21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은 최소 66%에서 77%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또 주택이나 입주권은 단기 매매 시에 77%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불안으로 21년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려던 매도자들은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주섭 사무처장께도 한번 똑같이 묻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먼저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 근절한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적정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심지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뭐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강남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서 최근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부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을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국민들이 지탄을 해도 나는 팔지 못하겠다 해서 청와대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연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책 위반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 이게 아마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뢰가는 정책 말씀해 주셨고요. 김동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을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자체를 시장으로 보지 않고 투기로 본다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큰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부동산 역시 그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조절 기능을 갖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서 정책을 추구하는 게 급선무되었고요. 그 밀턴 프리드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시장은 가장 좋은 정부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고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요. 민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품질 경쟁력을 통해서 21세기 스마트시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 노인, 장년층, 청년 신혼부부, 영세 취약계층은 공공이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도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되어져야만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그래서 그 도시가 또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래와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될 때 그 주거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그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좀 반영하고 해야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근본 대책이라 보여집니다. 네, 김종호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 투기 근절 결국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요.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말로 광주시가 행정기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현장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행위들의 근절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것인지는 여러 지금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 또 협의체를 통해서 근절의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과 현장의 목소리 또 애로사항 또 현장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공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주택 정책을 펼치는 데는 그래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실태 조사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자, 이에 대해서 김동규 회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방금 거의 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공공이 담당할 분이 바로 사회 취약계층이거든요. 네.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이제 민간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이 그 용적제 외에도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준다는 걸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여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어떤 공공의 계획을 세워주고 하는 방향들. 그다음에 노후된 그 뭐 학교라든가 뭐 동사무소 타가소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타가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젊은 부부들이 할 수 있으면서 또 그게 공공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재활용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좀 공공이 심도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광주시에서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과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행복 지수 중에 하나가 주거 부분이 요즘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복지 정책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시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지금 현재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1월에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천 가구에 대해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3천 가구를 저희들이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가구의 36%가 취약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 취약 가구에서의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 비율이 한 42%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광주시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고민의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현재 46,800여 세대가 공급돼서 시민들이 지금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1,200호, LH에서 선운 이지구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여러 주택들을 포함해서 1,800세대를 지금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삶을 좀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광주시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국 최초로 수요자 맞춤형 세대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도시공사 우산 빈 여우채가 1,500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소규모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7평 세대 30세대를 두 세대를 세대백을 철거하고 하나 공간으로 전용 면적 7평을 14평으로 이게 30세대를 15세대로 만들면서 전용 면적 확대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공공임대 내에 이제 공실률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까 해서 청년들의 그 재능 기부를 입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도시공사 50세대, LH 20세대 해서 청년들 입주를 작년 올해 해서 이제 70가구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입주하면서 그 입주민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공간들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 재능 기부는 뭐냐면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유아들에게 사진 강의하는 부분, 또 수영 강의하는 부분, 또 태권도 수업하는 부분,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재능 기부하는 부분들을 청년 입주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강주시가 매년 20회에서 30가구 정도 사업비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해서 매년 그 노후 주택들을 집수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배, 장판, 그리고 창호, 현관문 이런 것들을 집수리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을 해왔고요. 또 네 번째로는 주거 부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들. 네. 또 그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들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대상들에 대해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부분. 또 하나는 임대보증금 50% 무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공공임대 주택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선 사업,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최근에 그린 뉴데이 정책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자체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들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또 병행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주거 복지 정책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시가 주거 복지 센터를 지금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복지 센터가 설립되면 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거 복지에 대한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집 한 채 사거나 임대를 또 하고자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시장 분석도 해야 하죠. 또 개정된 부동산 법도 이해를 해야 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부동산 팁이라고 할까요? 정책과 관련한 것도 좋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버린 집값이라고 해서 주택 매수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은 금액으로도 주택 소유의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 주택,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고요.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집값은 끝없이 폭락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대응해 나가신다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김동규 회장께서도 시청자분들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알려주실 것들이 워낙에 이제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란 거는 뭐 누군가는 집을 사주고 직장과 출산과 또 학교 육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그때그때마다 집을 팔고 사고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또 세를 주고 또 누군가는 세입자가 되고 하면서 주거사다리가 형성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틀이 한계에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했다면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이제 집주인도 규제를 하고 세입자도 규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서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한테 맞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의 니즈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가 어떤 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밖에를 못 나가니까 집이 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있는 게 편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공유가 나을 것인가 아니면 개별이 나을 것인가.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AI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는 주택들이 나올 텐데 이게 과연 몇 년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이나 사회 방향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게 더 좋은 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문제 본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뭐 분야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계층에 따라 부동산 문제는 그 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오늘 뭐 이 시간에 충분히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변화된 부동산 관련 법과 또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과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주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강주시는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주택 공급 시장들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 물량은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분양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땅값이 상승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부분을 좀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아파트가 현장에 나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부터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선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단지 배치에 대한 입주민들에 대한 쉬맵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파트 질이 좀 높아지는 이런 그 주택 정책을 좀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그 시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 복지 정책, 또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강주시가 안고 가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안정화가 되고 주택 공급에 정말로 좀 더 나은 행정들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동기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은 정책이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등이 아닌 공평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다 투기꾼들은 아니고 평생
모아서 집 한 채를 샀는데 이게 집주인이 되어가지고 세금 폭탄에 또 불로소득자로 간주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과의 대립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집주인 또한 주거사다리 면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사회적인 공공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든 길을 찾습니다. 규제할수록 왜곡은 더 심해지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원리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결국 주택과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의 불법 거래 단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단속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겠지만요. 사소한 기재 실수로 인해서 신뢰와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는 중개업자가 선의에 피해보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 이건 쉽지는 않죠. 저희 경실련이 31년 전인 89년도에 출범했을 때 주 목적이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88년도죠.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200만 원 건설을 할 때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출되는 불로소득을 보면서 정말 국민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으로 일관된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서 국민들께서도 주택 등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는 정말 살 집이다 생각하고 주거 목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분야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두 분야의 공통점은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으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더욱 면밀히 민심을 들여다보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힘써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